예전엔 이런 계단 별 생각 없이 쓱쓱 내려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난간으로 손이 갑니다. 집에서 TV를 보다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떡 일어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팔걸이나 무릎을 꼭 한번 짚고 일어나게 되죠. 어디가 심하게 아픈 건 아닙니다. 그저 예전처럼 내 몸이 마음대로 가볍게 따라주지 않는다는 느낌이랄까요? 오랜만에 나선 가족여행. 저만치 활기차게 앞서 걷는 아이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벤치를 찾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비슷합니다. 이 나이에 뭐 다 그렇지, 서로 위로하며 쿨하게 웃어넘기곤 하죠. 맞습니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죠. 우리는 보통 이런 순간들을 그저 세월 탓으로 돌리고 참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나이 때문만일까요? 진짜 내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우리 몸의 신호. 지금부터 뼈와 뼈 사이를 지켜주는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걷고 계단을 디디고 일어날 때 이 무릎 안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를 보려면 이 뼈와 뼈 사이를 들여다봐야 하죠. 우리 몸의 뼈는 그냥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단단한 뼈 끝부분에는 충격을 부드럽게 받아주는 부드러운 조직이 덮여 있는데 이게 바로 연골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울퉁불퉁한 길을 달릴 때 덜컹거림을 막아주는 서스펜션처럼 연골은 우리가 체중을 싣고 움직일 때마다 그 압력을 미세하게 분산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연골이 말랑말랑한 쿠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흠뻑 머금은 촉촉한 스펀지 같아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연골 조직 안에서 이 수분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꽉 붙잡아두는 데 관여하는 구성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콘드로이친 황산입니다. 몸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완충제 역할을 하니까 요즘 관절 생각하실 때 다들 이 콘드로이친을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겁니다. 홈쇼핑이나 약국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챙겨 드셔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참 만족한다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하십니다. 글쎄 난 잘... 누구는 효과를 보고 누구는 돈 낭비라고 하는 이유. 그 비밀은 앞면에 적힌 커다란 이름이 아니라 뒷면에 아주 작게 적힌 진짜 원료에 숨어 있습니다. 몸속에서 완충제 역할을 한다고 하니 관절 생각해서 한 번쯤 찾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싼 제품이든 비싼 제품이든 큼지막한 글씨로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앞모습만 봐서는 도저히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답, 제품을 한번 뒤집어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 원재료명을 확인해 보셨나요? 육지를 걷는 소, 그리고 바다를 헤엄치는 상어. 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연골은 과연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똑같이 작용할까요? 제품 앞면에는 똑같이 콘드로이친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 시작점은 소와 상어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육지동물인 소와 바다의 상어, 여기서 얻은 콘드로이친은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우리가 흔히 콘드로이친 황산이라고 통틀어 부르지만 사실 그 안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모두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콘드로이친이라는 큰 가족 안에도 미세하게 구조가 다른 종류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 미세한 차이를 학술적인 용어로는 C4S 그리고 C6S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해 같은 아파트라도 4호 라인과 6호 라인의 내부 구조가 조금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기본 뼈대는 같지만 특정 성분이 4번 위치에 붙었는지 6번 위치에 붙었는지의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원료에 대입해 볼까요? 먼저 육지동물인 소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을 분석해보면 주로 C4S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대중적인 원료의 특징이죠. 반면 바다에서 온 상어 연골은 어떨까요? 상어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은 소와는 반대로 C6S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라난 환경과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콘드로이친 황산의 구성 비율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사람의 연골이겠죠? 우리 사람의 관절 연골 안에도 C4S와 C6S가 모두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서 이 두 성분의 구성 비율과 전체 양이 연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 연골의 구성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원료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원료의 조성이 다르다는 것과 그것을 먹었을 때 어느 쪽이 무조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콘드로이친 원료의 세계, 참 복잡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세 번째 원료, 철갑상어. 예로부터 황실에서 귀하게 여겨왔다고 하죠. 도대체 상어랑 무엇이 다르길래 귀족들은 그토록 철갑상어를 고집했을까요? 철갑상어라고 하니 당연히 상어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여기서부터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철갑상어는 우리가 아는 상어와 전혀 다른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포식자인 일반 상어는 뼈 전체가 연골로 이루어진 연골 어류입니다. 반면 철갑상어는 뼈대 구조 자체가 다른 경골 어류에 속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씨만 같고 족보와 고향은 아예 남남인 셈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철갑상어의 뼈대입니다. 철갑상어는 아주 오래된 고대부터 존재해온 어류인데요. 긴 진화의 시간 속에서도 독특한 특징이 남아 단단한 뼈물고기 부류에 속하면서도 몸을 지탱하는 뼈대의 상당 부분이 부드러운 연골성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갑상어의 연골은 우리가 앞서 본 일반 상어 연골과 성분도 다를까요? 실제 연골 속 콘드로이친 황산을 분석해보면 일반 상어와 철갑상어는 C4S와 C6S의 조성, 즉 황산화 패턴에서 고유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철갑상어 연골은 사람 연골의 구성 성분과 구조적 친화성이 높은 밸런스에 있는 조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낯선 물고기의 모양새는 몰라도 아마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고급 식재료인 캐비어, 바로 이 철갑상어의 알입니다. 단순히 알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유럽 등지에서는 철갑상어의 살과 연골까지 원물 전체를 아주 귀한 식재료로 다뤘습니다. 귀족들의 연회나 왕실 식탁에 오르며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기록들이 곳곳에 남아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전 귀족들이 먹은 비싼 생선이라는 이야기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건강 원료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역사나 이름값만으로 원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잠깐, 지금까지 콘드로이친 이야기만 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철갑상어에서 연골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물을 통째로 놓고 보면 영양을 섭취하는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연골에는 앞에서 길게 살펴봤던 것처럼 콘드로이친 황산 같은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이건 철갑상어가 가진 영양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시선을 조금 바깥쪽으로 돌려볼까요? 두꺼운 껍질 쪽을 보면 연골과는 또 다른 영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의 일종인 저분자 콜라겐을 포함한 여러 성분들이 껍질을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안쪽에 두툼한 살코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류의 살코기는 그 자체로 훌륭한 단백질과 여러 아미노산의 공급원이 되니까요. 보신 것처럼 철갑상어라는 하나의 생물 안에는 연골의 콘드로이친, 껍질의 콜라겐, 그리고 살코기의 아미노산까지 서로 다른 영양 구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연골만 떼어내 단일 성분 하나를 섭취하는 것과 껍질과 살코기까지 품고 있는 원물 전체의 다양한 영양을 함께 활용하는 것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오래전부터 철갑상어가 왕실과 귀족들의 식탁에 오르며 귀한 식재료로 대접받은 배경에도 어느 한 부위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훌륭한 원물을 통째로 활용해온 보양의 식문화가 자리하고 있죠. 관절 원료 하나를 찾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을 위한 다채로운 영양을 폭넓게 챙기는 보양식적인 접근. 이것이 철갑상어 원물 전체를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숙제가 있죠. 밥상에 올리기도 버거운 이 큰 물고기를 대체 매일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할까요? 건강관리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꾸준히 먹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섭취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작은 냄비 대신 거대한 추출 설비를 이용해 원물의 여러 부위를 한데 모아 일정 조건에서 충분히 다려내 액상 형태로 만드는 방식, 바로 진액입니다. 이 제조 방식의 가장 현실적인 장점은 우리가 직접 손질하기 힘든 연골과 껍질, 살코기 등을 공정 과정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부위를 분리할 필요 없이 철갑상어라는 원물 전체의 다양한 영양 구성을 하나의 액상에 담아낼 수 있죠. 또한 섭취가 무척 간편해집니다. 힘들게 불 앞에 설 필요 없이 매일 일정량씩 포장된 액상을 그대로 마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복잡한 과정이 생략되니 무엇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챙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보면 철갑상어를 진액 형태로 먹는 것이 꽤 훌륭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턱대고 아무 제품이나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진액이라고 다 똑같은 진액이 아니기 때문이죠. 철갑상어 진액이라는 5글자만 보고 지갑을 여신다면 돈을 낭비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품마다 원물 함량과 제조 방식이 천차만별이니까요. 지금부터 그 차이를 짚어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제품 하나를 놓고 딱 4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철갑상어가 들어갔나? 가 아니라 어떤 철갑상어인가를 보세요. 이 제품의 경우 지리산 자락 양식장에서 10년 이상 키운 러시안 철갑상어 암컷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온 게 아니라 원료의 출처와 사육기간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죠. 좋은 원료를 썼다면 다음은 더 간단합니다. 물입니다. 진액을 고를 땐 이 액체를 만들 때 물을 따로 넣었는가를 확인하세요. 제품 뒷면을 볼까요? 이 제품은 정제수를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물을 따로 넣지 않았다면 어떻게 진액 형태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제조 방식의 차이가 나옵니다. 물 대신 파파야 등 원물 자체가 가진 수분을 활용해
72시간 동안 저온에서 천천히 숙성해 담아내는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은 철갑상어 말고 무엇을 함께 넣었는가입니다. 뒷면 끝까지 확인해보죠. 이 제품은 한약재의 강한 맛이나 화학 첨가물 대신 토마토, 우엉, 흑마늘 같은 친숙한 식품 원료 중심으로 배합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시죠? 철갑상어의 알인 귀한 캐비아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결국 철갑상어 진액을 고를 때 중요한 건 앞면에 적힌 이름표가 아닙니다. 어떤 철갑상어인지, 물을 탔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엇을 함께 담았는지. 오늘 살펴본 제품은 이 기준 안에서 본인만의 확고한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든 이 기준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